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카페를 혼자 운영하는 34살 박수진입니다. 겉으론 평범한 시골 카페 사장 같지만 제 하루는 매일 전쟁이었습니다. 왜냐면 세상에 단 한 사람뿐인 아버지를 돈만 노리는 악랄한 친오빠들 사이에서 지켜야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날 본 장면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버렸습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아침마다 저는 습기 어린 시골 공기를 가르며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른 새벽 시장은 고요하면서도 바쁘죠. 어묵 국물에서 나는 김 막 튀긴 꽈배기 냄새, 그리고 새벽 공기에 스미는 생선 비린내까지 그 사이를 빠르게 지나며 오늘 팔빵 재료를 사고 커피 원두를 사들고 돌아오면 제 작은 카페는 금세 따뜻한 커피 향과 갓 구운 빵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겉보기에는 참 평화로운 시골의 하루 같죠. 하지만 제 마음 한쪽은 단 한순간도 편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커피를 내리면서도 손님에게 웃어주면서도 늘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요양병원이었어요. 거기에는 제 인생의 전부, 치매로 기억을 잃어가는 아버지가 누워 계셨거든요. 아버지는 몇 년 전 치매 판정을 받으신 후 조금씩, 아주 조금씩 제 앞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이름을 부르면 알아보시는 날도 있었고, 어느 날은 그냥 허공만 바라보다 말없이 눈을 감기도 하셨죠. 그럴 때마다 제 가슴은 천천히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병원을 찾아갔어요. 점심때 손님이 뜸해지는 그 순간을 기다리며 카페 문 앞에 조그맣게 잠시 외출합니다라는 쪽지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숨이 차도록 차를 몰아 마치 제 심장을 끌고 가듯 병원으로 달려갔죠. 병원 주차장에 도착하면 차 문을 열기도 전에 제 눈은 이미 병실 창문을 찾고 있었습니다. 한낮의 햇살에 반짝이는 유리창 너머 아버지의 작은 그림자가 스쳐 보이는 순간 저는 잠시 숨을 고르며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오늘도 저 왔어요. 병실 문을 열면 소독약과 약 냄새가 섞인 싸한 공기가 저를 맞이합니다. 멀리 침대에 누운 아버지는 흐린 눈동자로 천장을 바라보다가 제가 다가가 손을 잡는 순간에만 아주 잠시 빛을 띠시죠. 아버지, 저 왔어요. 그 한마디에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마치 세상에서 제 이름만 기억하는 사람처럼 힘겹게 미소를 짓고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손끝 하나에 저는 매일 버틸 힘을 얻었습니다. 세상은 제게 너무 벅차고 삶은 늘 쓸쓸했지만 아버지 손을 잡고 있는 그 순간만큼은 마치 세상 모든 시름이 사라지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제 세상은 어느 날부터 서서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평온했던 일상이 어느 순간부터 알 수 없는 불길함으로 뒤덮이기 시작했죠. 저는 3남매로 큰오빠가 둘째 오빠가 있습니다. 큰오빠와 둘째 오빠는 겉으로는 다정한 척을 했어요. 병원에 찾아오면 일부러 제 앞에서 한숨을 쉬며 아휴 우리 아버지 어떡하냐. 걱정돼 죽겠네. 수진아, 넌 너무 힘들잖아. 병원 일은 우리한테 맡기고 너는 카페나 신경 써. 처음에는 그 말이 고맙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이상했습니다. 예전처럼 가족을 걱정하는 따뜻함이 아니라
차가운 계산기 같은 눈빛이 번쩍거렸죠. 마치 아버지가 아픈 게 누군가에겐 기회가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처음엔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아버지의 상태는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몸은 점점 말라갔고 눈빛은 점점 흐려졌습니다. 팔이며 다리에는 시퍼런 멍이 늘어만 갔죠. 간호사님, 아버지 왜 이렇게 멍이 많아요? 제가 물으면 간호사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환자분이 스스로 부딪히셨나 봐요. 치매 환자분들은 종종 그러세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해서 불안의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 후 병원 복도를 걷다가 저는 우연히 그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유리창 너머 큰오빠와 둘째 오빠가 아버지의 팔을 억지로 붙잡고 있었어요. 큰오빠는 낮게 욕을 내뱉으며 말했습니다. 아, 진짜 늙은이가 왜 이렇게 버티는 거야? 이 정도면 눈치껏 알아서 가셔야지, 안 그래? 둘째 오빠는 키득거리며 주사기를 꺼내더니 형, 오늘도 좀 세게 놔야겠네. 그래야 빨리 재산 정리하지. 라고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손끝이 저릿저릿하고 다리가 덜덜 떨렸습니다. 몸이 얼어붙은 채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그런데 더 끔찍한 건 그들이 저를 발견했을 때 보여준 표정이었습니다. 큰오빠가 씩 웃으며 이렇게 말했죠. 수진아, 왔어? 뭐 그렇게 놀래? 아버지 걱정하지 말고 너는 가게나 챙겨. 이런 건 우리가 알아서 한다니까. 둘째 오빠도 비아냥거리며 말을 보탰습니다. 그래, 넌 이런 거 몰라도 돼. 그 웃음은 너무 낯설고 차가워서 등골이 서늘해졌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우리 집안에 끔찍한 어둠이 드리워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결국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퇴근 후 아무도 없는 시간 병실 CCTV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모니터를 켜는 제 손은 미친 듯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화면 속에서 본 장면은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희미한 형광등 불빛 아래 오빠들이 아버지 팔을 붙잡고 몰래 주사를 꽂고 있었습니다. 큰오빠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하, 늙은이가 왜 이렇게 즐겨? 돈만 남기고 좀 편하게 가주면 안 되냐? 둘째 오빠는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형, 참아. 조금만 더 하면 끝나. 이제 우리도 돈 걱정 없는 인생 되는 거야. 그 순간 아버지는 힘겹게 눈을 뜨려 애쓰다가 결국 고개를 힘없이 떨어뜨리셨습니다. 그 장면이 제 눈과 가슴에 그대로 박혀버렸습니다. 제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모니터를 붙잡은 제 손은 덜덜 떨렸고 숨이 막혀서 제대로 숨도 못 쉬었어요. 그날 밤 저는 병실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바닥을 적셨지만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정말 제가 나서야 한다는 걸요. 아버지를 구하지 않으면 정말 모든 게 끝날지도 모른다는 걸요. 다음 날 유난히 병실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보이지 않는 거대한 돌덩이를 천장에 걸어놓은 것처럼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죠. 창밖에서는 초겨울 바람이 유리창을 스치며 낮게 윙윙 울었고 한기 어린 바람이 유리 사이로 스며드는 듯
몸이 으슬으슬 떨렸습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심전도기의 B- 소리가 제 심장을 천천히 조여오는 것만 같았어요. 조그마한 전등 불빛 아래 병실은 쓸쓸하게 비쳐 있었고 저는 무거운 공기를 가르며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제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생각보다 더 떨렸습니다. 그날따라 아버지의 얼굴은 유난히 창백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금이 간 흙처럼 갈라져 있었습니다. 코끝으로 느껴지는 건 희미한 약 냄새와 소독약 냄새, 그리고 시간이 멈춘 듯한 적막뿐이었어요. 아버지 곁에 앉아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차갑고 마른 손, 뼈만 남은 듯 앙상한 손가락이 내 손에 얹혀질 때 전율처럼 온몸을 타고 올라오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 손이 아주 천천히 제 손을 움켜쥐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손길에는 단순한 애정이 아니라 평생 묵혀온 불안과 체념, 그리고 마지막 간절함이 담겨 있다는 거요. 아버지는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그 흐린 눈동자가 천천히 저를 향해 움직이는 걸 보는 순간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치매가 깊어져 늘 공허하던 눈빛이 그날만큼은 낯설게 맑았습니다. 입술이 천천히 달싹였지만 처음엔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겨우 갈라진 목소리가 제 귀에 닿았습니다. 수지나 USB를 찾아라. 그 목소리는 너무 작고 떨려서 마치 아주 먼 곳에서 메아리가 흘러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은 순간 심장이 철렁하며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스쳤죠. USB,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지?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아버지는 그 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듯 남은 힘을 다해 손가락 끝으로 제 손등을 꾹 눌렀습니다. 그리고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한다. 그 한마디가 제 등골을 타고 서늘하게 흘러내렸습니다. 순간 주변 소리가 모두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멀리서 울리던 심전도기의 B- 소리마저 저를 향해 경고하는 듯 들렸습니다. 아버지의 시선에는 더 이상 흐린 치매 환자의 눈빛이 없었습니다. 그 눈빛은 말했습니다. 이건 마지막 부탁이다. 세상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고 너만이 해야 한다. 숨이 막혀 목구멍이 꽉 막힌 느낌이 들었고 제 심장은 쿵쾅거리며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한꺼번에 폭풍처럼 지나갔습니다. USB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는 거지? 설마 오빠들이 한 짓 그게. 순간 지난날의 장면들이 영화처럼 빠르게 스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았던 오빠들의 싸늘한 얼굴, 조용히 주사를 놓던 손, 그 뒤로 힘없이 떨어지던 아버지의 고개. 그리고 아버지 몸에 남아있던 수많은 시퍼런 멍들. 눈물이 차올라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저는 손을 떨며 아버지의 이마를 천천히 짚어드렸습니다. 작고 미세한 땀이 제 손끝에 전해졌고 그 온기 속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이 말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가족에게 묶여 살던 제가 이제 반드시 짊어져야 하는 운명 같은 비밀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내 안에서 강철 같은 결심이 태어나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바로 떨리는 손으로 차가운 병실 바닥을 더듬었습니다. 먼지가 손끝에 스치고 차디찬 리놀륨 바닥에서 침대 다리와 바닥 사이를 더듬다 마침내
손끝에 단단한 물체가 걸렸습니다. 손을 뻗어 끄집어내자 먼지가 잔뜩 묻은 작은 검은색 USB 하나가 제 손바닥에 올라왔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고 손바닥에 차오른 땀 때문에 USB가 미끄러질 뻔했어요. 마치 제 인생 전체와 아버지의 운명이 이 작은 플라스틱 안에 달려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숨을 고르며 병실 문을 잠근 뒤 떨리는 손으로 USB를 공용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화면에 뜬 폴더 하나. 심장이 쿵쿵 울리며 저는 그 안의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화면 속 첫 장면, 형광등 불빛 아래 오빠들이 보였습니다. 큰오빠가 아버지 팔을 억지로 붙잡으며 이를 악물고 낮게 욕을 내뱉었죠. 아, 진짜 지긋지긋한 늙은이. 왜 이렇게까지 살아있으려고 버티는 거야? 빨리 꺼져야 우리가 편해질 텐데. 둘째 오빠는 비열하게 키득거리며 주사기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형, 오늘은 아예 많이 넣어버려. 기억도 못하는 늙은 거 뭐하러 살려도 빨리 보내버리고 집부터 팔아치우자고. 큰오빠는 아버지 얼굴을 내려다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버지, 이제 재산은 다 우리 거야. 막내, 걔는 아무것도 못해. 눈 감고 그냥 편하게 가라, 알았어? 둘째 오빠도 따라 웃으며 아버지의 얼굴에 손가락을 툭툭 쳤습니다. 쓸모없는 늙은이. 아버지는 힘없이 눈을 뜨려 애썼지만 고개가 툭 떨어졌습니다. 영상 속에서 들려오는 오빠들의 낮은 웃음은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손이 덜덜 떨려 마우스를 잡지도 못했고 숨이 막혀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머릿속에서 단 하나의 생각만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아버지를 당장 빼내야 해. 지금 안 하면 정말 돌이킬 수 없어. 그날 밤 병원 복도는 달빛조차 가늘게 스며드는 정막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온몸이 굳은 채 아버지를 휠체어에 태웠습니다. 차가운 쇠바퀴가 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려서 심장이 귀까지 뛰었어요. 복도 끝 간호사실 앞을 지날 때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불빛에 숨을 멈추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발자국 소리조차 들릴까봐 저는 신발을 벗고 양말만 신은 채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기익. 아주 작은 바퀴 삐걱임에도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혹시 문이 열리고 오빠들이 나타나 우리를 막으면 어쩌나. 공포가 목을 조였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어요. 마침내 자동문 앞에 도착했을 때 칙하고 문이 열리며 차가운 겨울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순간 온몸의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며 숨을 몰아쉬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차에 아버지를 태우자마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참으세요. 이제 제가 지켜드릴게요. 다시는 아무도 아버지 건드리지 못하게 할 거예요. 차창 밖으로 스치는 시골 바람 소리가 제 심장 박동과 뒤섞여 울렸습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산길을 달리며 백미러를 수십 번도 더 확인했습니다. 혹시라도 오빠들이 쫓아오지 않을까, 병원에서 누군가 신고하지는 않았을까. 그 공포에 손에 힘이 들어가 핸들이 덜덜 떨렸습니다. 정읍 외곽의 낡은 펜션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한참 동안 차 안에서 숨을 고르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달빛에 드러난 산자락은 고요했지만 어둠 속에서는 언제든 누가 튀어나올 것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아버지를 휠체어에서 조심스레 내려 침대에 눕히자 오래된 스프링이 삐걱 소리를 냈고 저는 그 소리에도 흠칫 놀라 숨을 멈췄습니다. 아버지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그 창백한 얼굴과 마른 손을 보니 눈물이 저절로 났습니다. 오늘 내가 이 결정을 하지 않았다면 정말 2번 다시 아버지를 볼 수 없었을지도 몰라. 그날 밤 저는 눈을 붙이지 못한 채 USB를 손에 꼭 쥐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플라스틱 하나가 제 삶과 아버지의 운명, 그리고 가족의 추악한 진실까지 모두 쥐고 있는 듯 했죠. 새벽이 되어 해가 막 떠오를 즈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진실은 더 이상 나 혼자 품고 있을 수 없다. 하지만 바로 경찰에 연락하지는 않았어요.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 하기를 수십 번. 혹시 이걸로 모든 게 더 꼬이면 어떡하지? 오빠들이 날 찾아내면 어떻게 하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몰아쳤습니다. 결국 이틀 뒤 저는 가장 먼저 신뢰할 수 있는 경찰서의 여성 수사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하고 USB에 담긴 일부 영상만 먼저 전송했죠. 그녀는 한참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바로 조사에 들어가야 합니다. 증거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선생님과 아버님도 보호 조치하겠습니다. 그제야 어깨를 짓누르던 돌덩이가 조금 내려간 듯 했지만 여전히 가슴은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수사는 바로 시작됐지만 모든 것이 세상에 드러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며칠 뒤 지역 뉴스에 짧은 속보가 떴습니다. 정읍 요양병원 학대 의혹, 경찰 수사 착수. 그때까지만 해도 오빠들은 태연하게 움직였고 저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했습니다. 야, 박수진. 네 지금 미쳤지? 그 USB 당장 안 내놓으면 우리만 끝나는 게 아니라 너도 같이 끝장나는 거야. 가족 배신한 년은 어디 가도 살아남지 못해. 지금이라도 USB 가져와. 안 그러면 네 인생 내가 직접 갈아버린다. 그 전화 한 통에 손이 떨렸지만 이미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가면서 뉴스의 영상 일부가 공개됐습니다. 화면 속에서 오빠들이 아버지에게 주사를 놓고 비웃으며 욕설을 하는 장면이 나오자 시청자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길거리에서는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어떻게 자기 아버지한테 저럴 수가 있어? 인간도 아니네, 저건. 그제야 오빠들은 도망치듯 숨어 지냈고 경찰은 잠복 끝에 그들을 차례로 체포했습니다. 양팔이 뒤로 묶인 채 고개를 떨군 오빠들의 모습이 뉴스에 나왔을 때 저는 TV 화면 앞에서 한참 동안 숨을 고르며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그 눈물은 슬픔과 안도 그리고 후련함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재판 당일 저는 법정을 나서면서도 한동안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제 가슴을 짓눌렀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쳤거든요. 법정 안에서 판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피고인 2사람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선고한다. 큰오빠는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둘째 오빠는 고개를 떨군 채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법정 직원에게 양팔을 붙잡혀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는 순간 수십 년간 제 위에 군림하며 아버지를 괴롭히고 저를 억눌렀던 그림자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밖으로 나서자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고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게 자기 아버지한테 저런 짓을 한 형제래. 그 수군거림 하나하나가 제 억울했던 세월을 대신 씻어주는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통쾌함 뒤에는 깊은 허전함도 남았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은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건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며칠 뒤 저는 변호사 사무실로 불려갔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 책상 위에 두꺼운 서류철과 USB 사본, 그리고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봉투를 떼어낼 때 심장이 또 한 번 크게 뛰었습니다. 종이가 제 손에 달라붙을 만큼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어요. 유언장은 떨리는 아버지의 필체로 시작했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은 사회에 환원한다. 남은 절반은 평생 나를 돌본 막내딸 수진에게만 준다.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글자를 따라가며 읽어 내려가는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저를 믿어주고 제 마음을 알아주셨다는 사실이 온몸을 감싸며 뜨거운 울림으로 번졌습니다. 그동안 쌓여있던 억울함과 외로움, 그리고 오빠들에게서 받았던 차가운 시선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변호사는 제게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유언은 법적으로 완벽하게 유효합니다. 재산 절반은 아버님 뜻대로 사회에 환원하고 나머지는 전부 수진 씨 앞으로 상속됩니다. 그날 이후 아버지의 유언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집행됐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모아온 재산 절반은 장학금과 복지기금으로 전달되어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회에 남았고 나머지 절반은 제 앞으로 들어왔습니다. 통장을 받아들었을 때 제 마음은 이상하게도 공허했습니다. 숫자가 주는 안도감보다는 그것이 아버지가 남기고 간 세상 그 무엇보다 무거운 믿음과 사랑의 증거라는 사실만이 제 가슴에 깊게 남았습니다. 늦가을 햇살이 사무실 창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저는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아버지의 뜻은 세상에 남았고 제 마음에도 남았어요. 제가 이 재산으로 아버지 이름처럼 따뜻한 세상을 만들게요. 그 순간 눈가를 타고 흘러내린 눈물은 슬픔보다는 후련함이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짐을 천천히 내려놓는 듯 제 가슴 깊은 곳에 잔잔한 평화가 스며들었어요. 며칠 후 저는 아버지를 요양원으로 다시 모셨습니다. 이번에는 두려움도 불안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곁에는 이제 언제나 저와 아버지를 지켜줄 법과 세상의 눈이 함께 있으니까요. 늦가을의 햇살이 창가로 길게 스며드는 오후, 저는 아버지 곁에 앉아 천천히 숨을 고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붉게 물든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며 땅으로 내려앉는 모습이 마치 지난 시간의 고통과 억울함이 흩어져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그 얼굴에는 더없이 평온한 빛이 스며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아버지의 마른 손을 꼭 잡고 마음속 깊은 곳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세상은 아버지의 억울함을 알아줬고 우리의 진심은 결국 이겼어요. 이제 아버지 이름으로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게요. 그리고 저도 이제 제 삶을 살아갈게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이 아닌 감사와 후련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속삭임이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이제 됐다. 고생 많았다.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세상에서 단 한 사람만이라도 끝까지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우리의 삶 전체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된다는 거리요. 그리고 진실은 끝내 세상에 드러난다는 것도요. 아버지와 저의 용기가 헛되지 않길 바란다면 구독, 좋아요로 마음을 함께 해주세요.